어, 그 다음에 이제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세금. 그러니까 투자에 대해서 투자의 수입, 투자에 따른 수입과 비용, 그 다음에 수입 요인, 비용 요인, 뭐 그걸 다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다 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가 이제 세금입니다. 세금. 그러니까 결국은 뭐 투자자 입장으로서 볼 때는 세후 수익을 보는 겁니다. 세금 후. 여기 지금 포함 안 된 세금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 봅시다.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세금은 법인세하고 투자세 공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세금이, 기업에 대한 세금이 법인세입니다. 법인세 또는 뭐 굳이 이야기하면 법인소득세라고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의 소득세인 셈이죠. 개인한테는 이제 개인소득세가 있죠.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 아니면 뭐 양도소득세, 아니면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그런 등등. 소득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의 원칙은 소득에는 세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뭔가 뭐 불로소득이 생겼다든지 어떤 소득이 생겼다. 불로가 아니라 노동소득도 마찬가지죠. 소득이 생겼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세원에 따라 가지고 뭐 공제는 좀 다르죠. 다른데. 그 마찬가지로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 이제 기업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기업도. 기업이라는 것도 하나의 법인이죠. 법인이라 그러면 그거는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주체입니다. 하나의 주체고, 그러니까 하나의 뭐랄까 활동의 주체고, 그 다음에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죠. 돈을 벌었다는 것은 수익이 생겼다.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인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어가지고 세금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익이 있는 경우만 부과합니다. 이익이 있는 거. 비용을 공제하고 난 뒤 이익이 있는 경우. 이익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법인세라는 것은 기업의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순이익, 이익에 대해서,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익을 실현 못하는, 이익이 없는 적자를 보는 기업은 당연히 세금이 없겠죠.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투자세액 공제. 이거는 마이너스 세금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보조금입니다. 뭐 보조금이라서 보조금을 따로 주는 건 아니지만 세금을 깎아줍니다. 투자 세액 공제. 그러니까 낼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낼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 이제 또 다른 세금입니다. 정반대의 세금이죠. 이게 이제 기업들의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자, 투자에 미치는 충격은 이윤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따라 달리는데, 우리의 정의에 따르면 임대가격 빼기 자본비용, 이게 이제 이윤입니다. 이윤인데, 감가상각 비용은 자본의 경상가격을 사용해서 측정되고, 법인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그럼 여기 이윤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러면, 여기는 감가상각 비용도 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도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 영향을 안 미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법적 정의에서는 자본의 과거 가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의 PK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상승하면 법적인 정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이윤을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제로 경제적 이윤이 0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PK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상승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기계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이윤이 사실은 뭔가 하면 뭐 난데없는 이윤이 생겼다든지 기계가격 물건 만들어서 이윤이 아니라 임대료 받아서 이윤이 아니라 보유했던 기계가격이 올라가지고 내 재산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럼 법적인 정의는 비용을 과소평가하고 이윤을 과대평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실제로 경제적 이윤이 0인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상승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게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래, 우리 식대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뭔가 하면 내가 돈을 벌지도 않는데, 내가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냥 기계 가치만, 시장에서의 기계 가치만 높아져도 세금을 더 내는 꼴이 되는 거죠. 더 내는 꼴이 되는데 실제는 안 그렇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제 그 매년 기업들이 회계 결산할 때는 PK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기 때문에 PK가 올라가지고 이 세금을 더 낼 것 같다 그러면 보통 PK는 시장 가격으로 평가 안 합니다. 그리고 자본의 과거 가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PK가 변화가 뭐 대부분 경우 그렇습니다. 회계상에서는 보통 구입시 가격을 평가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시장 가격으로 반영 안 하는 이유는 시장 가격으로 반영한다 그러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이겁니다. 시장 가격이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가 차액에 따라서 뭔가 하면 그 부분을 따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도 뭔가 세금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평가를 하기를 매년 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워낙 비용이 많고 그 다음에 매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그 추가의 비용을 재평가의 비용이라는 것 그런 것을 이제 다시 부과하는 그럼으로써 더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매년 평가는 안 하고 일반적으로 구입시 가격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제 자본이 아니라 이게 뭐 유가증권이라 그러면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유가증권,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든지 그런 건 다른 문제가 되는데 기계류 같은 자본에 대해 가지고는 원래 구입시 가격을 거듭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법인세는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법인세는 분명히 투자를 위축시킵니다. 법인세.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는 거죠. 이윤이 있으면 세금이 부과되면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면 분명히 투자는 세금 없을 때에 비해 가지고는 더 많이 할 겁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세금 없을 때보다는 투자를 더 적게 한다라는 겁니다. 세금 없을 때보다는 투자를 더 적게 하는 것은 뭐 당연히 할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는 분명히 투자를 위축시키는 건 맞습니다. 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니까 법인세를 걷는 거죠. 필요하니까 법인세를 걷는 것이고 뭐 그거야 뭐 법인세뿐만 아니라 개인소득세도 마찬가지죠. 개인소득세가 없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일을 할 건데 세금 때문에 일을 덜 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것은 뭐 그런 이제 부작용은 있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세금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공공재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국가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세금을 뭐 거두는 것은 또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 거둘 것이냐를 따져 가지고 이제 그렇게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 때문에 뭐 법인세를 없애자는 논리를 펼 수는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만 법인세가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높이면 높일수록 더 위축이 되는 건 맞을 겁니다. 근데 뭐 투자세액 공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논쟁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법인세에 대해서 뭐 양쪽이 극단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부딪히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낮추자, 한쪽에서는 높이자.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진보 측에서는 항상 세금을 높여가지고 국가가 많이 쓰자.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세금을 낮춰가지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줘가지고 뭔가 하면 경제가 더 잘 돌아가고 성장하도록 만들자. 이게 이제 양측의 완전히 다른 견해입니다. 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도 민주당은 항상 세금 높여가지고 국가 돈을 많이 쓰자라는 이야기고 공화당은 세금 낮추고 뭔가 하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이제 세금에 대해 가지고 이런 이제 그 시각은 다른데 자 그럼 이제 법인세를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법인세가 어떻게 되느냐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아마 19% 29% 그리고 아주 이제 높은 세율이 조금 더 있고 25%가 따로 있고 어쨌든 뭐 한 아주 높은 예외 그러니까 대기업 몇 개 용어의 높은 세율을 빼고 나면 29%?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어쨌든 30%가 안 됩니다. 30%가 안 되고 개인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까지 갑니다. 아주 고액 연봉자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한 2, 3억 되면 뭔가 하면 거의 한 그 높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거의 50%까지 세금 냅니다. 지방세까지 합친다 그러면. 그런데 비해 가지고 기업에 대한 법인세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데 법인세 이제가 옛날에 역사를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빼고 세계적인 역사를 보면 한때는 유럽이나 미국이 법인세율이 50%가 넘었습니다.
50%가 넘다가 그게 언제냐 그러면 19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법인세율이 한 50%가 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로 경쟁적으로 그게 쭉 떨어졌어요. 쭉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쭉 떨어져 가지고 어디까지 떨어지냐? 거의 20%대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낮은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늦지막히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논란이 많은 것이, 그러면 70년대, 80년대 이후부터 법인세가 왜 그래 떨어졌냐 그러면, 그게 세수의 수요가 줄어졌냐라기보다는 경쟁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경쟁적으로. 경쟁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세금을 낮춰버리니까 기업들이 그쪽으로 가더라는 얘기죠. 세금이 낮으니까 세금 낮은 데 가가지고 세금 적게 내는 걸 기업들이 더 선호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국내에서 운영만 하는 국내 수용 기업이라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해도 회사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못하지만 요즘은 다국적 기업들이 워낙 많죠. 여러 나라에서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는 본사를 세금이 낮은 나라로 옮기더란 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 가지고 경제 뭐 발전 아니면 그걸 전략으로 취한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텍스 헤븐, 조세 회피국이라는 이야기하죠. 조세 회피국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이제 개인들의 조세 회피 용어로 텍스 헤븐들이 사용되다가 이제는 아예 뭐 경제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법인들의 조세, 낮은 조세를 제공하면서 뭔가 하면 법인들을 세계적인 법인들의 뭔가 하면 본사를 유치하는 그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입니다. 뭐 싱가포르도 그런 개념이죠. 이런 나라들이 이제 그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세금을 그러니까 뭐 이 대기업 본사들을 유치하다 보니까 그 빠져나간 나라에서는 그만큼 세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 경쟁으로 세율이 낮아졌죠. 낮았는데 이제 처음에 몇 개 정도는 볼만했는데 그냥 봐주는데 그게 세계적으로 지금 너무 심각해졌다는 거죠. 너무 심각해졌기 때문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구글세라는 이야기를 하죠. 애플이나 구글 같은 뭐 최첨단 IT 아주 뭐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보이지만 세금 차원에서는 가장 모범적으로 뭐 절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일랜드 같은 그런 룩셈부르크 같은 낮은 나라에서 본사를 옮겨놓고 미국에는 세금을 잘 안 내는 그런 짓을 대놓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구글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돈 버는데 우리나라에서 세금 안 낸다는 거죠. 왜 안 내냐? 내라. 미국마저도 그렇습니다. 구글이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세금 미국에 안 내고 아일랜드에 낸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죠. 영국, 프랑스 다 그 불만인 거죠. 세금 가지고 뭔가 하면 나라별로 이런 짓을 하고 나니까 뭔가 하면 이런 그걸 이용해 가지고 기업들이 뭔가 하면 골로 가면서 그 나라는 그 때문에 이익을 좀 봅니다. 자기들은 없는 것보다 뭔가 하면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 이익을 보죠. 그러나 세계 전체적으로 뭔가 하면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줄여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선진국끼리 뭔가 하면 법인세 최저 세율을 결정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가고 세금, 법인세 문제를 지금 이슈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가지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막 법석을 들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닌데, 소위 법인세 가지고 이 치팅을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가지고 좀 페어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자라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소위 구글세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만들자. 구글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는 구글이나 애플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실제 뭔가 하면 그런 회사들이 조세 혜택국을 찾아다니면서 세금을 줄이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데 조세 혜택국을 없애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럽 나라들끼리 다들 뭔가 하면 최저 법인세율을 뭔가 하면 15%면 15%, 25%면 20%로 딱 고정해가지고 그 이하는 안 받는 걸로 해버린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이상하게 딴 데로 갈 일은 없는 거죠. 그러면 세금 낼 나라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면 되는 겁니다. 법인세의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법인세는. 절대적으로 한 나라에서 높다, 낮다, 이 문제는 뭐 좀 다른 이슈고, 높더라도 세원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그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지나치게 높으면 뭔가 하면 뭐 다른 세금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으면 좀 낮춰줄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가지고 징벌적으로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일자리가 뭐가 어디서 나오느냐? 일자리는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뭔가 하면 필요한 세금은 또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나라별로 경쟁 관계. 그래서 기업들이 안 빠져나갈 정도의 세금 제도는 유지한다.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금을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안 된다 그러면, 뭐 필요하다 그러면 좀 뭐 비경제적인 논리인지 몰라도 국가가 돼 있으면 뭔가 하면 경제라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없애고 뭐 치팅하는 기업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치팅하는 나라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가 간에서 법인세 경쟁은 없애야 된다는 겁니다. 법인세 경쟁은 없애고, 그 다음에 택세범 같은 개인세 경쟁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택세범 같은 거에 있다는 것은 완전히 조세에 비쳐 탈세를 조장하는 그런 환경인 거죠.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세계적으로 좀 뭐 제재를 하고 그런 걸 못 쓰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택스 해본을 막은 제일 큰 경우에는 그 사실은 스위스 경우입니다. 스위스가 전 세계적으로 뭔가 하면 이 부자들, 구린 부자들의 돈의 모이는 돈이었죠. 모이는 장소였죠. 그래서 스위스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뭐 1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서 그렇고, 그래서 뭐 2차 대전 나치의 돈도 많은 돈이 스위스 은행에 뭐 잠자고 있고, 그 다음 뭐 예를 들어서 뭐 교황청의 뭐 옛날식으로 따져본다고 하면 교황청도 옛날에는 뭔가 하면 구린 자금들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스위스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왜 그래 됐냐 그러면 스위스는 예금자의 신원에 대해 가지고 익명성을 100%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피해가 너무 크더라라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거기에 돈 갖다 놓고 도망치기 때문에 범죄 자금을 회수가 너무 안 되더라 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미국이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스위스 보고 이제 그걸 못하도록 압력을 넣은 거죠. 압력을 넣으니까 이제 결국은 스위스가 굴복해가지고 이제는 옛날 같은 그런 이제 비밀주의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범죄 자금이 있는 거는 그걸 이제 공개를 했죠. 그리고 그 세무 당국에다가 그걸 이제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뭔가 하면 텍스 헤븐, 스위스도 발전한 것이 사실은 텍스 헤븐, 조세 햇빛을 통해 가지고 발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크고 이제 세계적인 문제가 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재를 가하니까 이제 그 전략을 이제 포기를 했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는 세계적으로 세금 문제는 이제 공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공조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투자세액공제는 이제 세금의 반대 개념인데, 자본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 일정 부분만큼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줄여줘가지고 투자를 장려하는 거죠. 왜 투자를 장려하냐 그러면 투자를 많이 해야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세액공제는 PK를 효과적으로 하락시킨다 하는 거죠. 효과적으로 하락시켜가지고 이윤율과 투자 의욕을 제고한다. 제고해가지고 일자리를 더 만들어줄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투자세액 공제를 많은 나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래가지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라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투자세액 공제냐, 일자리를 별로 안 만드는 공제냐,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순수하게 뭔가 하면 액수로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일자리에 대한 효과가 보기에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한 것이. 뭐 일자리를 적게 만들어도 뭐 줄 필요는 있죠. 근데 그만큼 공제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걸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뭔가 하면 이런 걸 제일 많이 이제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이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액수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이 투자하는 액수의 절반 이상이 됩니다. 매년. 그 정도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해가지고 그만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느냐? 별로 안 늘어나요.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일자리가 많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장비죠. 한 개 뭔가 하면 1조짜리, 뭐 1000억짜리, 2000억짜리 장비를 뭔가 하면 수십 대 사들이면 그게 뭔가 몇 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공장을 자꾸 짓고 있는 거죠. 액수로는 엄청난 액수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일자리는 그렇게, 물론 이제 그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이 이제 그 속성이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제 이제 이거 공제해줬던 사실은 원래의 목적, 원래의 취지라는 것은 일자리 때문에 공제를 해주는 건데, 일자리에 그만큼 효과가 없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공제해줄 명분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타성적으로 볼 게 아니라 원래 취지를 봐가지고 뭐 조정할 필요는 있는 거죠. 실제 이제 일자리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주로 일자리는 뭐 서비스업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제조업에서 일자리는 잘 안 만들어지죠. 제조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초자동화한, 대기업의 제조업이라는 것은 완전히 초자동화 기계화된 공장입니다. 공장이니까. 물론 거기에 이제 일자리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생산성은 높아지죠. 높아지지만 실제 일자리는 그만큼 많이 안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투자는 무조건 일자리 늘리니까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것도 실제 일자리하고 연관성을 봐가지고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전통적인 일반적인 신고전학파적인 차원에서 본 소위 투자 이론입니다. 투자 이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투자 이론이 가장 메인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투자라는 것은 이자율에 따라가 투자가 결정된다. 이자율이 높으면 투자가 줄어든다.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난다. 라는 그 관계에 대한 이제 좀 더 깊이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차선의 이론입니다. 차선의 이론. 또 다른 이론입니다. 투자에 대해 다른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 제일 대표적으로 듣는 이론이 토빈의 Q 이론입니다. 토빈이란 유명한 경제학자가 Q 이론을 들었죠. 근데 Q 이론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이제 Q라는 것을 자기가 정의를 했는데, 이제 Q 기준은 1입니다. 1. 1보다 크다 그러면 투자가 늘어나고 1보다 적으면 투자가 안 한다. 그죠? 이 Q를 어떻게 정의했냐 그러면 장치된 자본의 대체 비용분의 장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로 Q를 정했습니다. 자, 장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다. 장치된 자본이 뭐냐?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의 가격입니다. 기업의 가격. 기업의 가격이다. 그러면 그 기업의 가격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업의 가격의 기업의 시장 가치를 어떻게 알느냐?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매일매일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주가가 결정되죠. 그러면 그 주가 곱하기 주식 발행량 곱하면 그 기업의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다 사버리면 그건 내가 주인됩니다. 다도 필요 없죠. 반만 사도 뭔가 하면 절대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를, 기업의 가격을 요즘에는 주식시장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가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기업의 가격이다 보면 이런 게 있죠. 뭐 주식시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뭐 SK하이닉스다. 그러면 네이버 같은 데서 이런 게 있죠. 그걸 좀 키울까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주가가 13만 8,500원이다. 지금 현재 수만. 자, 이렇다 그러면 이게 주식 하나의 가격이고, 이 SK하이닉스 회사 가격이 얼마냐? 가격은 시가총액입니다. 93조 5,487억입니다. 이 회사 가격이 93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상장 주식수, 발행된 주식수가 7억 2,800원 주식이 발행되어 있어요. 7억 주가 발행되어 있는데 7억 주에다가 13만 원을 곱하면 7억 주에다가 주당 13만 원이니까 13만 원을 곱하면 93조가 되고 이 회사 가격이 지금 현재 93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93조. 그러니까 회사의 시장 가치가 이렇게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매년, 즉 매 순간 실시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장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라는 것이고, 장치된 자본의 장치된 자본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시장 가치고, 그 다음에 분모는 뭐냐? 장치된 자본의 대체 비용입니다. 그 회사의 대체 비용, 회사 만드는 비용입니다. 회사에 그냥 만드는 비용을, 회사를 하나 만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런 비용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어요. 어디 나와 있느냐 그러면 그 회사의 회계장부에 나와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에 매년, 그러니까 매 순간 바뀌는 건 아니지만 매년 한 번은 이 회사의 총 가치가 나와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고, 땅 몇 평의 가치가 얼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기계가 얼마고, 그 기계에 먹는 가치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예금이 얼마고, 뭐 유가증권이 얼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가 얼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허의 가치가 얼마고 등등 다 있습니다. 모든 자산의 기업의 가치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장치된 회사의 대체 비용, 회사 하나 만드는 비용이 얼마냐? 그게 장부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장부대로 비용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 비용. 자, 그래서 아까 맨 그겁니다. 그렇게 그 비용을 장부를 보고 나와 있는데, 실제 아까 여기에서도 여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BPS입니다. BPS. 장부를 본다 그러면 뭐 실제 보면 이런 거죠. 장부라고 그러면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종목 분석 들어가 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 회사에 나와 있습니다. 파이낸셜 서머리 해가지고 전체를 보면 연간으로 2020년 회계 결산으로 봐가지고 자산 총액, SK하이닉스 자산 총액이 얼마가 나와 있느냐 그러면 이게 71조가 나와 있습니다. 71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71조짜리 회사라는 이야기입니다. 71조. 71조. 자산이 71조다. 2020년 말 기준으로 71조짜리 회사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기계, 땅, 뭐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평가한 거죠. 그래서 회사의 가치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뭐 여기서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거죠. 이 회사 만드는 비용이 71조 들었다. 71조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 가격이 얼마냐? 93조다. 71조 들어가지고 93조 회사를 만든다. 그럼 만든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 토빈의 Q의 비율입니다. 토빈의 Q. 2급분의 2요. 73조 91조. 분자는 위에는 한경제 자본 스탁에 대한 주식시장 가치.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시장 가치고, 분모는 주식 발행 시점에 구입했던 자본을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 그 회사의 대체 비용, 그 회사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비용이죠. 여기서 Q가 1보다 크다 그러면 기업들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은 자본을 구입한다. 그렇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더 많이 할 겁니다. 투자를 더 할수록 뭔가 하면 돈을 더 버니까. 그리고 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또 다른 기업가는 똑같은 이런 회사를 더 하나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뭔가 하면 그만큼 만드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시장에서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회사 만들어가 주식을 팔면 뭔가 하면 이 차액만큼 더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더 비싸게, 가치에 비해 만드는 비용보다 더 비싸게 주식을 팔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투자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토빈의 Q라는 것은 이 두 개의 비율을 통해 가지고 Q가 1보다 크면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한다. 투자가 늘어난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Q가 1보다 적다 그러면 기업들은 감가상각된 경우에 자본을 대체하지 않는다. 1보다 적다 그러면 기업들은 투자를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토빈의 Q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계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논리는 그건데, 실제 데이터를 아까 보여줬는데, 그걸 가지고 기계적으로 보면 그런데, 자, 그러면 Q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이 이제 왜 크냐에 대해 가지고, 기업의 가치가 실제 만드는 비용보다 더 비싸가지고 크다라는 건데,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반대로 본다 그러면, 이 가격이 너무 고평가돼 가지고 그래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현재 시장 가치가 공정하다 생각하다 그러면 토빈 Q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토빈 Q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뭔가 하면 토빈 Q 같은 비율을 가지고 다르게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래 됐다. 그렇다 그러면 자, 이거에 뭔가 하면 정상 가격보다 너무 높아진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보기 나름이지만. 그러다 이제 지금같이 뭐 이제 또 반대 예를 보이죠. 반대 예로서 뭔가 하면 토빈 Q가 뭔가 1보다 작은 그런 예가 왜 있을 것이냐. 많습니다. 많은데 보여줄게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게 우리나라 지금 이제 좀 문제가 되던 최근에 사정이 좀 낮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입니다. 아니지. 현대중공업 지주는 아니고 한국 이게 이제 사람들이 참 오해를 하는데 현대중공업 지주는 현대중공업은 조선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현대중공업 지주는 조선회사가 아니라 정유회사입니다. 정유회사고 조선회사로서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이게 이제 조선회사인데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지주는 지주회사라서 거기서 뭔가 하면 주 메인 돈을 버는 것은 현대오일입니다. 현대정유죠. 비상장 회사라서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주고 그 다음에 조선은 한국조선해양으로 해가지고 따로 분리돼 가지고 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분리해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올라가지고 이 정도인데 이 회사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이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대로 종목 분석을 본다 그러면 이래요. 어느 정도냐? 보자고요. 2020년 경우에 자산 총액이 25조입니다. 25조. 회사 만드는 비용이 25조. 그러니까 많은 그 조선소와 데크와 그런 거 가지고 있죠. 그죠? 조선 장비, 용접 장비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장비가 많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25조인데 이 회사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0조밖에 안 됩니다. 10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토빈의 Q가 0.5도 안 된다는 거죠. Q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중장비업체, 중공업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토빈의 Q가 낮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제 만드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뭐 시장 가치는 낮게 평가되는데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이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값들이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중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감가상각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가상각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 기계가 사실은 있긴 있는데 감가상각을 제대로 했다 그러면 가치가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감가상각 안 하고 뭔가 하면 실제 시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실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뭔가 하면 그것들이 이제 제대로 된 시장 가치로 예를 들어 중고로 팔라 그러면 가치가 별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Q가 낮게 나타납니다. 그 자산에 비해 가지고 그 회사 설립 비용에 비해 가지고 실제 시장 가치가 이렇게 낮은 거죠. 최근에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게 나타나는 셈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게 대표적으로 Q가 1보다 적은 회사죠.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투자가 안 되죠. 투자가 안 되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런데 뭐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반대로는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굉장히 이제 투자가 좀 늘어날 이제 조짐은 보이고 있습니다. 조짐은 보이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뭐 이런 이론을 가지고 실제 한 기업에 적용한 게는 그때마다 기업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뭐 잘 고려해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토빈의 Q는 이런 용도로 보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있기 때문에 기업의 시장 가치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이용해 가지고 그 기업을 만드는 비용 이걸 알 수 있어 가지고 이 비율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토빈이 제안한 하나의 뭐 더 깔끔하고 뭔가 하면 재미있는 아이디어죠. 투자 이론입니다. 자, 토빈의 키이론과 신고장파 이론하고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 자본의 주식시장 가치는 자본의 현재 및 예상되는 미래의 이윤에 의존하죠. 그래서 시장 가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가치보다는 미래 가치에서 크게 더 좌우됩니다. 만약 NPK가 자본 비용보다 높다 그러면 이윤율이 높을 것이므로 기업의 주식시장 가치를 상승시키고 Q는 증가하는 거죠.
균등 증가하고. 만약에 NPK가 자본 비용보다 낮다. 생산성이 낮은 기업이라 그러면 기업은 손실을 보기 때문에 주식시장 가격은 하락하고 Q는 낮은 가격을 가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중화공업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런데 실제 이제 뭐 좀 나아지긴 하죠. 뭐 조선 같은 경우 최근에 굉장히 좀 나아지긴 하고 있지만 회복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투자 자본은 굉장히 엄청난 데 비해 가지고 그게 자본 수익성은 굉장히 낮은 게 조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경우에는 이제 뭐 그 반도체라든지 그런 IT 업종 이제 이런 게 굉장히 크죠. 아까 SK 하이닉스를 봤는데 뭐 삼성전은 더해요. 삼성전에 보면 Q가 한 3 정도로 나옵니다. 토빈의 Q가 3 정도 나오죠. 그래서 토빈의 Q가 3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도 짓자 라고 하겠지만 못 짓죠. 기술 장벽 때문에. 못 짓기 때문에 뭐 여전히 그렇게 높은 토빈의 Q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Q 이론과 뭐 결국은 뭐 이 Q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식물고장파 이론하고 별개로 따로 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같은 것을 설명하고 있는 셈이겠죠. 다른 방법으로 같은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주식시장이 나온 김에 한번 이야기해보면 뭐 주식시장하고 GDP하고의 관계, 주식시장과 GDP가 서로 관계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기를 이게 이제 장치된 자본의 시장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죠. 분자가 한 경제의 자본 스탁에 대한 주식시장 가치죠. 자본 스탁.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뭔가 하면 한 나라의 경제로 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주식시장하고 그 나라 GDP하고는 거의 같이 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주 소수만 상장되어 있는 몇 개의 기업만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이라 그러면 대표성이 굉장히 낮지만 상당히 많은 그 나라에서의 큰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시장이다 그러면 그 주식시장의 시장 가치가 그 나라의 GDP하고 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향후 자본의 수익성에 대한 회의감이 팽배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그 다음에 토빈의 Q가 하락하고 투자 함수는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수요 충격을 초래하는 거죠. 초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지는 겁니다. 불황에까지 빠지는 거죠. 불리한 수요 충격. 그러니까 주가가 뭔가 하면 주가가 경기를 좌우시킵니다. 주가 하락이 대공황 때부터 그랬죠. 주가 하락이 이제 불황 바로 그죠. 주가 하락이라는 것은 토빈의 Q가 하락하는 것이고 투자 함수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총수요 곡선의 불리한 충격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뭔가 하면 여기 따라 가지고 뭐 이 불황이 된다. GDP가 떨어진다. 주식시장이 GDP를 떨어뜨린다. 또 다른 채널을 본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 국가의 그 가계의 부가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이 주는 거죠. 그러면 재산이 줄기 때문에 소비가 줄죠. 소비가 줄면 이것도 불리한 수요 충격입니다. 수요 충격이죠. 그래서 거기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이 불황이 된다. 또 주가 하락은 기술 진보나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다. 거죠. 뭐 어떤 경우는 주가가 하락했는데 어떤 산업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바이오 산업이 잘 나갈 것 같은데 갑자기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예상만큼 그렇게 성과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제 기술 진보, 장기 성장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뭐죠? 이거는 총 공급이나 완전 공급 생산량이 사람들이 예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느리게 증가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뭔가 하면 주식시장이 GDP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주식시장이 GDP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하나 있는데 주식시장의 자체의 힘 자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는 주식시장은 뭔가 하면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거죠. 반영하는데 그 반영 자체가 적극적으로 잘 반영하기 때문에 숫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지 주식시장 자체가 뭔가 하면 GDP나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대한 변화를 주식시장이 재빨리 그걸 반응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물 경제를 파악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실물이 어떻게 움직였다가 나타나는 거죠. 그게 뭔가 하면 GDP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술 진보나 장기 경제에 대한 그런 예측이 뭔가 하면 주가 하락을 일으켰다.
한 것은 주식 자체가 GDP를 낮춘 것이 아니라 이거 자체가 G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죠. 요인인데 낮추는 요인이죠. 성장을 안 하게 하는 요인이죠. 그래서 그게 주가를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독립된 건 아니죠. 주식시장은 분명히 기업들의 주식 가격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겁니다. 반영한 건데 이제 반영이라는 것이 현실을 반영 플러스 뭔가 하면 더 중요한 포인트가 미래를 보는 겁니다. 주가는 주로 뭔가 하면 현재 주식 가격보다는 주식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 측정하는 데이터보다는 더 정보성이 있다라는 걸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실물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 실제 뭔가 하면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적으로 경제가 성장했냐 그러면 오히려 경제는 줄어들었죠. 다 불황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뭔가 하면 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뭐 일부 나라지만 미국하고 우리나라 경우만 올랐어요. 유럽은 안 올랐습니다. 그 올란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뭔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뭐 왜 올랐냐 그건 뻔하죠. 유동성이 많아가지고 돈을 많이 풀어 그러는데 실제 경제 실물적인 실적이 반영 안 되고 오른 것은 결국은 다시 다 꺼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주가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그것도 공감한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GDP, 그 나라 경제하고 같이 간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이제 그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는 이제 금융계약에 따른 제약에 따른 투자. 신고전학파 이론에서는 기업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 자본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라고 가정한 거죠. 그래서 뭐 NPK가 높으면 얼마든지 자본을 돈을 투자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일부 기업은 금융제약이 직면하죠. 즉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규모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 존재하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금융제약만 풀어준다 그러면 투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뭐 성장론으로 따지고 본다 그러면 대부분의 후진국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후진국의 기업들은 다 금융제약에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외자가 이제 필요한 것이 외자만 들어가가지고 돈만 있으면 다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고 높은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 부족한 개도국의 현상인 것이고 반대로 이제 선진국은 사실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현재 자본이 넘치는 상태죠. 그런 경우에는 뭐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라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신고정학파 이런 데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정학파적인 그런 투자 이론, 이자율에 따른 투자 이론이라는 것은 금융제약이 없는 경우에 이해합니다. 금융제약이 있는 경우라 그러면 그건 완전히 다른 이론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투자에 대한 이론입니다. 투자에 대한 신고전학파 이론, Q 이론, 그 다음에 금융제약까지 있습니다.